그래서 성역사 2권에서 양생술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주 다양한 인간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도덕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것이 또 의학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양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의 어떤 합리성과 유용한 방식으로 인간을 주체화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절제할 수 있는 뭔가를 뭐 내리는 삶의 기술이었다. 그게 존재 기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5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삶의 기술로서의 관리법의 실천은 질병을 피하거나 그것의 치료를 끝내도록 하는 예방의 총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렇죠. 이런 양생수라는 건 질병 예방과 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자신의 육체에 대해 적당하고 필요하며 충분한 배려를 하는 주체로서 세우는 방식이다. 일상생활을 총괄하는 배려, 존재의 대다수의 활동 혹은 일상적인 활동을 건강과 도덕의 관건으로 삼는 배려, 육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상황적 전략을 고려하는 배려, 그리고 결국 개인 자신을 합리적인 행동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배려. 이 같은 삶의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관리에서 사람들은 아프로디지아의 어떤 자리를 내주는데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로디지아라는 게 어떤 쾌락을 취하는 행동 법칙 이런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장에서. 근데 그게 양생수라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건강을 유지하고 무슨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관련과 도덕적인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논의 속에서 이제 뭐 뒤에 계속해서 쾌락의 관리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양생술 2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위험과 해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행위와 죽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뭐 가정관리술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연애술. 가정관리술이라는 게 뭐 그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어떻게 낳고 뭐 가정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겠죠. 절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애. 그 당시에는 무슨 소년과 남자 어린애들과 어린 그것도 연애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쪽에서 이 어떤 그 연애의 기술에 대한 논리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쾌락의 환영에서 주로 얘기하는 도덕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대 구분을 얘기하면 로마 시대 1, 2세기 정도에 관련된 건데 여기는 자기의 함양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자기 함양이라고 하는 챕터 2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기의 배려에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 계속 아프로디지아 얘기를 하면서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인정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헬레니즘 후기와 로마 시대에 가면 그 사적인 측면이나 사적 행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함양은 여기 57쪽에 보면 자기의 함양은 다양한 형태의 존재 기술이 거기서는 자기 자신을 배려한다는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로 간략히 특징 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게 양생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거였죠. 그다음 가정관리술, 그다음에 연애술 이런 것과 관련돼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정말 이제 자기와의 배려, 자기와의 행동 뭐 이런 것과 더 밀접하게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연관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59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함양이라는 말은 자기 배려의 원칙이 매우 일반적인 가치를 획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전념해야 한다는 계율은 수많은 상이한 교의들 속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지상명령이었다. 그것은 또한 태도나 행동 방식의 형태를 취했고 삶의 방식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이 숙고, 발전, 완성, 교육시켜야 할 절차들, 행위들, 방식들도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이 계율은 개인 상호 간의 관계, 교환, 의사소통 또는 제도들까지도 야기하면서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였다. 벌써 이제 약간 사회적 행위하고의 관련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이게 독서나 장문, 글쓰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뷰나 이 강연에서 봤는데 글쓰기 이런 쪽으로 그 확대되면서 그 퍼졌고 그 다음에 뭐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살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산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 교육과도 관련됐고 그래서 이런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영혼을 개선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연대적인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신체적인 훈련을 강조했고, 식이요법, 절제 있는 식이요법, 장애에 대한 파악, 기후, 섭생, 이거 비슷한 얘기죠. 그다음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6페이지 보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절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바라보면서 아주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참는 그런 시험,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그 시험에 드는 그런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와 타인들과의 관계라는 3장에 보면 이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도 이 로마 시대 때 들어오면 조금 과거하고는 좀 관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혼 행위라고 하는 게 조금 공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됐고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성적인 의미를 많이 가졌는데 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관계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게임과 연결시켰다는 게 뭐예요? 하나의 어떤 건전한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의 배려를 굉장히 실천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시대 5세기 이후에 기독교 시대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책을 거의 읽지 못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찰과 고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205페이지에 보면 그 기독교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거의 적어도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와 달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남한테 고백하는 거. 더군다나 그것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과거의 행동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들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기독교 시대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 명상, 묵상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백,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명상, 묵상, 그 다음에 고해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정신을. 그런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게 명상하고 묵상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고백이 중요했느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그 21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 번의 행위로 보고 말하는 일, 이것은 견습 수도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이다. 우리는 초심자들에게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라도 거짓 수치심 때문에 감추지 말고 그런 생각은 떠오르자마자 곧바로 선배 수도사에게 말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이제 그 기독교 시대 때 문건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의 언어가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214페이지는 수치심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 계속 비밀로 남아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활한 악마가 젊은이를 농락하거나 쓰러뜨리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감추도록 그가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게 함으로써 그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배의 마음속에 생각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수치심 받고 그런 생각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은 215페이지 말하자면 어두운 땅굴 속에 숨어있는 흉측한 뱀이 끌어내어져 빛이 있는 곳으로 내던져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공개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간단하게 아주 급하게 성역사 2, 3권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 후코라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 시대, 그다음 로마 시대 때, 그다음 기독교 시대 때 이런 존재의 기술, 자아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뭔가 어떤 그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살피면
내가 어떤 외부적인 형태, 예를 들면 훈육적인 권력 혹은 통치성의 권력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억압, 착취 이런 것을만 통해서 저항을 이겼단 말이에요. 제도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도를 바꾸는 방식만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나의 행복한 삶, 나의 어떤 뭐 존재의 미학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이젠 정말 우리가 뭔가 나 개인으로서 존재의 미학의 개인으로서 내면적인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결국 지식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파레이지아죠. 지식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육이 혹은 대학의 교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